이번 강의에서는 농축산업과 잠업의 성장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이 문물을 도입해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상업 차관을 들이기는 했지만 대부분 무기 공장의 설치 기기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었지요. 순전히 정부 재정으로만 개혁 재원을 조성해야 했던 만큼 세원 확보와 강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빙자해 백성을 곤궁하게 만드는 것은 유교국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선 정부가 택한 1차적 방식은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종은 이른바 권농유눔을 반포했어요. 임금된 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기니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풍족하게 하는 돈은 오직 농사에 힘쓰고 농사를 중시하는 데 있을 뿐이라고 농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지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힘썼지만 땅이 모두 병들어 있어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종은 땅이 병든 까닭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금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반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지방관들에게 농사에 이로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강구해 씨앗이나 식량을 도와주고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지요. 왕의 동료만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지요. 이를 위해서 서양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주목했어요. 러시아는 국토는 넓지만 인구가 적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나빠 농업이 뒤처진 상태였지요. 이에 러시아 정부는 농모성을 두고 농업을 권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기 제조 회사의 증가, 파종 교체 방법 시험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낙농의 다양화 등 큰 진보를 이루었지요. 조선 정부의 관료들은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9세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의 농학교, 농학연구소, 농잠시험장 수의 증가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농상사를 조직했습니다. 서양 여러 나라의 기구 및 제도를 참고했지요. 전통적으로 힘써오던 농업 분야를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했다는 사실은 농업을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광무개혁기에도 농업진흥 관련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광무개혁기 개화정책을 수행하던 황제 직속의 내장원에 농업전담기구를 재조직했습니다. 그 산하에는 종목과 수륜과 장원과 삼정과 등을 두었지요. 대한제국의 주요한 농업 정책을 주도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수륜과는 황폐한 땅의 개간, 수로와 보호 등의 관계시설 설치를 총괄하게 했어요. 법적 기반인 수륜과 장정도 마련했죠. 특히 궁이나 관청 소유의 빈 땅들도 수륜과가 관리하도록 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담은 농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사 시찰단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던 안종수는 일본에서 수집한 농학서들을 참고해 농정신편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책 첫머리에 많은 그림을 실었어요. 그림들 중에는 현미경으로 본 볕꽃과
보리꽃의 모양, 타곡기계, 파종기, 교토기, 거름을 만들거나 뿌리는 기계도 있었지요. 그리고 다양한 물레방아와 굵기가 다른 물통 등 수리시설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토양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구분의 기준은 맛이었지요. 교수님, 그럼 안종수는 흙을 직접 맛봐본 건가요? 네, 놀랍게도 맞습니다. 직접 혀로 맛봤다고 해요. 그에 의하면 단맛의 흙이 좋고 쓴 것이 보통이며 시큼한 것이 좋지 않고 맵고 짠 것이 가장 나쁘다고 했어요. 그가 각각의 흙을 설명할 때 흙 안에 포함된 성분을 화학명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의 성질을 나타낼 때 칼륨, 소다, 마그네슘, 산화철, 산화망간 등 현대식 화학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비료를 사용해 비옥한 땅, 비료를 주지 않은 땅, 메마른 땅이 유기물, 규산, 산화알루미늄, 석회, 마그네슘, 산화철, 소다 등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하는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각각의 성질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가늠했지요. 외에도 토양에 공기통을 박아 산소를 주입하라거나 작물을 촘촘히 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의 농부들은 알 수 없었던 근대 화학에 기반한 농학부터 실제 농사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법까지 총망라되었지요. 농정심편을 비롯한 당시의 근대 농업 정보들이 모두 옳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수분하는 보리나 벼꽃을 인공수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럼에도 조선 정부 및 대화 관료들이 이런 농서에 주목한 것은 농법의 개량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신기선 같은 관료는 서양 농법이 절묘하고 능히 한발을 예방할 뿐 아니라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의 구분 없이 같은 수확을 올릴 정도로 인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지요. 지석영 같은 개화론자들도 이 책의 인쇄배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안종수가 갑신정변에 연루되었음에도 이 책은 1885년 초판 400부가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될 수 있었습니다. 또 1905년에도 심지어 1931년 일제에 의해서도 보급되었지요. 안종수의 농종심편은 이후 농학서들의 발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로 정병하의 농정차료, 지석영의 중맥설 등이 있지요. 독립신문은 서양과 조선의 농학 차이를 보여주며 서양 농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은 농사와 연관이 크며 조선이 좋은 토지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농사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종자도 나쁘기 때문이라고 했지요.